2012년 8월 한 앳된 여성이 자동차에 올라탑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오겠다면서 이 아버지에게 빌린 차인데요. 이전부터 계획했던 여름 휴가를 떠나는 걸까요? 하지만 이 여성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대신 이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여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진실을 알리고 싶다. 경찰 아저씨, 이 사건을 파헤쳐서 그 사람 사형시켜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죽음으로라도 알리고 싶었던 사건. 이 여성은 대체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아르바이트생의 마지막 메시지를 따라가 봅니다. 예,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건연구소를 통해서 과거 사건들을 이렇게 소환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장 염려가 되는 게 해당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이죠. 예, 겨우겨우 묻어놨던 이 아픔을, 고통을 어쩌면 다시 저희가 끄집어내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잊지 않았고 앞으로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자, 10여 년 전에 있었던, 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예, 차근차근 풀어보죠. 네, 일단 이게 2012년 8월 10일 그리고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야산에서요. 이 23살 이모 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 씨는 그날 오후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겠다면서 아버지 차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야산으로 차를 몰았던 것 같고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씨는 아동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었는데요. 이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휴학을 한 상태였습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신입생 때부터 해왔다고 하는데 이 씨는 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진실을 알리고 싶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내용이 친구들아 도와줘, 경찰 아저씨 이 사건을 파헤쳐서 그 사람 사형 좀 시켜주세요 이런 내용이었고요. A4 용지로 4장 분량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 나왔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씨가 지목했던 건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자집 사장, 당시 37살 안모 씨였습니다. 조금 전에 피해자 유서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좀 더 정리해드리면 살기 위해서 그를 만나러 갔다. 치욕당한 몸을 소독하고 싶다. 뭔가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그런 걸 암시하는 내용이고요. 또 TV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 나한테 일어나고 있다.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모욕스럽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나를 죽일까 봐 너무 공포스럽다. 근데 사실 이 다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신 내가 죽는다. 죽어서 진실을 알리겠다. 내가 당한 일을 인터넷에 띄워 알려달라.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을 파헤쳐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달라라는 말이 있었고요. 중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나를 이렇게 협박한다. 토할 것 같다. 이런 문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유서를 쓰던 그 순간까지도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 피해자에게 사장이라는 자가 정확히 어떤 짓을 했던 겁니까?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2012년 초부터 이 피자집에서 하루에 6시간씩 그리고 6개월 동안 일을 해오면서 한 달에 한 6, 7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로 이제 피자집 사장이 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 씨인데요. 이 사람은 유부남에다가 아이까지 있었는데 알바를 딱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이 피해자에게 사귀자라고 찝적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주지 않으면 나 죽겠다. 너 아니면 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는데 실제로 이 씨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둬버리고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갖다 알게 되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굉장히 심각하고 강한 협박과 집착을 이어왔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강제로 성폭행 같은 걸 하고 이 사실을 너 남자친구라든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협박을 한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요. 이제 그 다른 알바생이 이 옆에서 이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숨진 그 이 씨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 바로 이 피자집 주인이 뭐라고 연락을 갖다가 하면 울면서 잘못했다라고 비는 모습을 갖다가 봤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이 남성이 그것을 가지고 이 그 학생에게 끊임없이 협박을 하면서 자기 의도대로 끌고 나가려고 했었던 그것을 바로 이 피해자가 못 견뎠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런데 뭐가 됐든 이 협박은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선택을 하게 됐던
뭔가 있었던 건가요? 그 협박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SNS 프로필 사진에 음식 회 뜨는 데 쓰는 그 흉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성 문까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다가 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을 때 아예 밤에 한밤중에 집 앞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집 앞으로 찾아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부모님도 계신데 동네에 소리조리 뭐 죽이네 살리네 고함을 지르니까 피해자가 이걸 좀 수습을 하려고 무마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는데 거기서 다시 둔기로 협박을 해서 바로 숙박업소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성폭행을 하고는 심지어는 이 피해 여성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협박을 했답니다. 너 앞으로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유포하겠다. 저는 이게 도대체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20대 초반에 이 여성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하는 결과론적이지만 안타까움도 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씨가 이 도움을 요청을 못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 씨의 이 2살 위에 오빠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 8년 전에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늦둥이 남동생을 하나 뒀고 이 씨는 부모님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미 아픔을 한번 겪었는데 이 부모님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짐작만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이 씨는 대학에 다니면서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이 중장비 기사인 아버지가 등록금은 대줬지만 용돈은 스스로 벌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요. 2학년 때는 뭐 피아노 학원에서 보조교사로 일을 하기도 했고 2011년에는 이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세상 경험도 하고 싶다면서 휴학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서 보조교사로 일해왔다고 하고 그러다가 2012년부터 이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님의 심정. 자, 저희가 이게 당시의 모습이어서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 피해 여성의 당시 어머니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또 아빠가 허리를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지난 7월 달에. 그리고 장마 있고 막 이러면 저희는 아빠가 노가다다 보니까 또 일이 없어요. 그건 한 달 넘게.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눈치를 전혀 못 챘어요. 아빠는 지금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눈치를 못 챘지? 왜 우리가 그런 얘기, 그냥 그 얘기 계속.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면 뭐하냐고 그랬어요. 제가 오히려 제가 그 얘기를 했네. 답답해가지고 서로가 답답해서. 지켜주지도 못해놓고. 그럴 만큼 아무런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예, 양 변호사님. 예. 이게 뭐 부모님 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환경이 어렵고 힘든 만큼 그만큼 더 열심히 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았고요. 또 지금 아르바이트 그렇게 하면서도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도저히 그렇게 버텼던 피해자로서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고 참 친구들하고 바다에 놀러 가기로 해놓고 놀러 가지 못한 채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마침 또 장례식을 치르는 날 그때 친구들과 약속했을 때 바닷가에서 입으려던 그 옷이 택배로 도착을 했답니다. 부모님들이 그 옷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어요? 눈도 못 감고 세상을 떠나서 어머님이 이 숨진 피해자의 눈을 감겼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뭐 저희가 이제 말미에 다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놈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저는 과연 이런 사람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건 본인이 좋아해서 집착해서 따라다니면서 이런 범죄까지 저질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본인이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본인의 사촌 동생에게 경찰서 가서 이 피해자 이 씨 사망을 좀 확인해봐라. 경찰 당연히 알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예 이 씨의 빈소에 본인이 아니라 사촌 동생을 보내서 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냐면 이 씨하고 주고받았던 메시지에는 온갖 협박과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본인이 나중에 처벌받을 때 중하게 처벌받을까 봐 그 메시지부터 삭제를 하면서 증거인멸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일단 뭐 포렌식을 통해서 다 복원이 됐겠죠? 네, 당연히 복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피해자에게 내 업보가 콩만 먹는 거야. 너 나한테 죽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나 감방 가면 될 거 아니야. 나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피해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성을 잃지 마세요. 제가 추정컨대는 뭐 어떤 나체 사진 같은 거 찍은 걸 갖다가 퍼뜨린다든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속 터져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했고요. 이틀 만인 8월 12일 날 이제 이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리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 사람 유부남에다가 자기 자식도 있다면서요. 만나주지 않아서 사진을 보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서를 들이대니까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내가 그런 거고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라는 놈이 지 유리한 대로 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고 합의를 했었고 우발적이었고. 양 변호사님.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긴 합니다만 결국에 이 피해자의 죽음을 가해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상황에 쫓겨서 사실상 이 목숨을 끊김을 당한 거냐 이건데요. 그러니까 성폭행이 있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피하려거나 하다가 뭐 사람이 뭐 난간 같은 데서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강간치사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과연 이 강간치사까지 볼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됐었고 당시에는 이걸 적용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법 적용은 성폭행을 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그 사진으로 협박한 거 2개의 범죄 혐의만 적용을 했던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백 변호사님 네. 뭔가 판결이 말이죠. 만족스럽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똑같은 마음 가지실 것 같은데 일단 아마 다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이 피해자는 이 안씨 때문에 죽은 거다. 그건 아마 법이 아니라 그냥 그럼요. 우리 일반인의 상식으로 그렇게 판단하시겠지만 법적으로 인과관계 문제가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어쩔 수 없이 강간죄와 협박죄만으로 기소를 하면서 대신에 검찰에서는 법에다 감정을 좀 집어넣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 피해자가. 이거는 사실상 살인이나 다름없다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이 성폭행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예. 1심 재판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예.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죠. 이제 성폭력이라는 경우 보통 이제 5년에서 7년 선고가 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A라는 법원에서 받는 거하고 B라는 법원에서 받는 거 형량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항소심 가서는 그 나름의 이 양형 기준의 상향인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저 징역 7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판부에서는 결국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7년. 교수님, 이미 나왔어요. 이 사장이란 자.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유부남이었는데 자신의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 이 여대생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얘 우울증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냥 다 몰아갔던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7년 이미 나와가지고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딸이 이런 일 당하면 유쾌해지겠습니까? 우울하죠, 당연히.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인데 2019년에 이 사람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내 얘기가 여기 나오네 라고 얘기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가족들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판결이냐,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성범죄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사장과 알바생이라고 하는 그 갑을 관계가 전혀 고려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결국은 이 법조문과 이 판례에 의해서 뭔가 나오는 것인데 아무래도 그 결과를 두고 본다면 뭔가 막히고 찝찝한 그런 느낌을 갖다가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피해자 유족뿐만이 아니고 말이죠. 저자가 가맹점주로 있었던 그 피자 체인점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한 가족에게만 피해를 끼친 게 아니었어요. 그 피자 가맹점, 다른 전국에 있던 이 가맹점 식구들을 모두 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